논개의 열 손가락 가락지. 촉촉한 이슬이 내려앉은 밤하늘, 남강 위로 달빛이 부서지며 반짝이고 있었다. 강물은 잔잔했으나 그 아래에는 수많은 원앙과 절규가 가라앉아 있었다. 강가에 조용히 몸을 숙인 한 여인이 있었다. 그녀의 손가락에는 10개의 가락지가 빛나고 있었다. 그것들은 단순한 장식이 아니었다. 맹세였고 운명이었으며 복수였다. 논개는 손가락을 천천히 움직였다. 차가운 금속이 맞부딪히며 낮은 울림을 냈다. 그녀는 눈을 감고 깊이 숨을 들이마셨다. 이제 곧 이 손끝이 운명을 결정짓게 될 것이다. 저 강물 아래에서 그녀의 가락지는 마지막 순간까지 함께할 것이다. 이 손으로 반드시. 논개는 미소를 머금고 천천히 몸을 일으켰다. 적장이 있는 연회장이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녀의 손끝에는 단단한 결의가 깃들어 있었다. 그리고 그 결의는 결코 풀리지 않을 가락지처럼 흔들림이 없었다. 임진왜란 당시 일본군이 남강 하류로 진격해 들어와 뒤별이 둑을 막아버렸다. 물길을 차단하자 강물이 범람하여 백성들은 공포에 질려 반항할 생각조차 하지 못했다. 그때 3명의 장수들이 끝까지 항전하다가 서장대에서 장렬히 전사했다. 이로 인해 그곳은 삼장사라 불리게 되었으며 서쪽의 장수들이 최후를 맞이한 곳이라는 의미에서 서장대라는 이름이 붙었다. 그러나 일본군이 조선을 점령하고 승리를 자축하며 환락을 즐기던 중 한 여인이 조용히 복수를 계획하고 있었다. 그녀는 바로 논개였다. 논개는 기생으로 가장하여 일본군의 잔치에 참석했고 아름다운 자태와 재치로 적장들의 환심을 샀다. 특히 외장을 유혹하며 술을 따르고 친밀하게 대하는 등 방심하게 만들었다. 그러던 어느 날 논개는 외장을 의암바위로 유인했다. 그 당시에는 배를 타고 강을 건너야 했기에 그녀는 외장을 데리고 배를 이용해 바위로 이동했다. 강가에 도착한 후 논개는 마치 더 즐겁게 놀겠다는 듯 행동하며 외장의 손을 붙잡고 바위 위로 올라섰다. 그리고 그녀는 10손가락의 가락지를 끼우고 단단히 고정한 뒤 외장을 힘껏 끌어안고 강물 속으로 몸을 던졌다. 강물에 빠진 두 사람은 잠시 떠올랐으나 논개는 끝까지 외장을 놓지 않았다. 그러나 혹시라도 살아날 것을 우려한 조선군은 미리 준비한 쇄도를 던져 그들을 확실히 수장시켰다. 논개의 희생은 그야말로 충절의 극치였으며 후대 사람들은 그녀의 용기와 애국심을 기려 그녀가 몸을 던진 바위를 의암이라 부르게 되었다. 그녀의 장렬한 희생은 조선의 역사에서 영원히 기억되었으며 만고충절로 칭송받았다. 역사의 한 페이지에는 이름 없는 영웅들이 존재한다. 그들은 강력한 군대도 권력도 거대한 무기도 없었다. 그러나 그들에게는 단 하나 지켜야 할 정신과 신념이 있었다. 지금으로부터 수십 년 전 일제강점기의 혹독한 시절, 일본의 지배 아래서 수많은 문화유산이 사라지고 있던 그때 작은 시골 마을의 아이들이 하나의 결정을 내린다. 아무도 눈여겨보지 않는 돌 하나. 그러나 그 돌에 깃든 역사는 그들에게 단순한 조각이 아니었다. 한겨울 몰아치는 눈보라 속 차디찬 돌을 끌어안은 어린 손들이 있었다. 그들은 단순한 아이들이 아니었다. 누군가는 그들을 고작 어린 학생들이라 말할지 모르지만 그 순간 그들은 나라를 위해 싸운 용기 있는 수호자들이었다. 비석 하나를 지킨다고 역사가 달라질까? 그러나 그 작은 행동이 남긴 흔적은 지금까지도 장수 땅에 깊이 새겨져 있다. 논개가 장수 출신임을 증명하는 수명비는 약 280년 전에 정주석 현감이 세운 것으로 원래 장수에 들어오는 길목, 즉 관청 뒤편의 들판인 관뒷뜰 근처에 세워져 있었다. 그러나 일제강점기 일본 본국에서 조선의 문화를 말살하라는 지령이 내려오면서 역사적 정신적 가치를 지닌 문화재들이 대거 파괴되기 시작했다. 그 과정에서 주재소 형사에게 수명비를 없애라는 명령이 전달되었다. 그 당시 현장에는 보통학교 6학년 학생들이 동원되었다. 일본 경찰은 이들에게 망치와 삭 같은 도구를 주며 비석을 부수고 땅에 묻으라고 명령했다. 그러나 그날은 눈보라가 몰아치고 바람이 세게 불어 작업이 어려운 날씨였다. 결국 일본 경찰은 학생들에게 일을 시켜놓고는 먼저 주재소로 돌아가 버렸다. 이때 학생들은 깊은 애국심을 느끼고 이처럼 중요한 비석을 파괴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다. 일본 경찰이 사라진 사이에 이들은 힘을 모아 비석을 약 2km 떨어진 곳으로 옮긴 후 몰래 땅속에 묻었다. 그리고 해방 이후 몇 년이 지나서야 이 비석이 다시 발굴되었다. 처음에는 원래 자리 근처에 다시 세워졌으며 비석을 보호하기 위해 비각도 함께 세웠다. 이후 비석은 한 차례 더 옮겨져 남동회관 옆으로 이전되었다.
1975년 논계 사당이 건립될 때 당시 국회의원이었던 최성섭이 앞장서서 비석을 현재 위치로 옮겼다. 당시에는 중장비 없이 삽으로 직접 털을 닦고 정비하는 작업을 진행했다. 또한 사당 주변에는 장수 지역에서 자생하는 나무를 심자는 헌수운동이 일어나 현재 사당 주변의 나무들은 그때 심어진 것이다. 결국 논계가 장수 출신이라는 사실을 증명하는 수명비는 현재 논계사당 경내의 비각과 함께 잘 보존되어 있으며 장수 지역의 중요한 역사적 유산으로 남아있다. 일제강점기 힘든 공장살이, 눈 덮인 부산의 낯선 거리, 차가운 공장 기숙사에 숨막히는 공기, 손끝에서 끊어지는 실처럼 위태롭고 가혹했던 식민지 아가씨들의 삶. 외정 때 나는 아직 어렸는데 그때 젊은 아가씨들이나 새댁들을 모집해서 공장에 데려간다고 했어요. 그런데 나도 가겠다고 했어요. 그때는 살기가 어려워서요. 그렇게 해서 지서를 갔어요. 가는 사람들이 다 지서를 들러서 부산으로 갔어요. 사람들이 모여서 지서에 갔는데 거기서 나보고 가서 울 거냐? 집에 가고 싶다고 할 거냐? 라고 묻더라고요. 나는 아니요, 안 울어요. 하고 그냥 갔어요. 밤새도록 기차를 타고 부산까지 갔어요. 가보니 다들 실을 뽑는데 배를 짜는데 비단을 짜는 대로 배치되었어요. 또 배를 짜면 실을 날라주는 일도 있었고 아가씨들도 있고 새댁들도 있었어요. 나는 배를 짜는 곳으로 들어갔어요. 그런데 내가 조그마하니까 배를 짜기가 쉽지 않았어요. 배를 짜려면 닿아야 하는데 잘 닿질 않았어요. 그래도 6개짜리 배틀을 맡았어요. 하나 앞에 6개씩 맡아야 했어요. 실을 이어야 하고 발을 올려야 했어요. 실이 끊어지면 배틀이 멈춰서 안 짜지거든요. 그렇게 해서 한참을 살았어요. 그런데 먹을 게 없어서 너무 힘들었어요. 해방이 됐다고 하는데도 먹을 게 없었어요. 옥수수밥이나 알갱이밥 같은 걸 조금씩 줬는데 그것도 많지 않았어요. 밥이 마음에 안 든다고 하면 일본 놈들이 국자로 머리를 때리기도 했어요. 그래도 어떤 사람들은 너무 배가 고파서 남자들이 먹다가 버린 걸 주워 먹기도 했어요. 그렇게 힘들게 살다가 해방이 됐어요. 그런데 해방이 되어도 일본 놈들이 집에 안 보내주려고 했어요. 공장에서 남은 물건들을 다 챙기고 나서야 보내줬어요. 그때 공장에서 전쟁이 끝났다고 하니까 아가씨들이 막 울면서 보내달라고 했어요. 그런데 일본 놈들은 공장에서 남은 물건을 다 실어 가야 한다고 했어요. 비단이며 광목이며 잠도 안 자고 실어 날랐어요. 일본 놈들은 국산이 튼튼하다고 해서 배에 잔뜩 실어 갔어요. 부산에는 원래 눈이 잘 안 오는데 그때 눈이 엄청 오더라고요. 기숙사가 창고처럼 만들어져 있어서 거기서 다들 지냈어요. 그렇게 공장에서 힘들게 살다가 결국 집으로 돌아왔어요. 배가 너무 고파서 우리 엄마가 면회를 오셨는데 소나무 껍질을 벗겨서 떡을 해오셨어요. 그때는 그것도 못 먹을 정도로 가난해서 굶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렇게 해서 집에 돌아왔는데 해방이 되었어도 사는 게 여전히 어려웠어요. 우리 아버지가 배틀을 만들어서 며느리들한테 배 짜는 법을 가르쳐 주었어요. 배를 짜서 먹고 살았어요. 봄이 되면 100가마니씩 실을 치고 가을에도 100가마니씩 실을 쳐요. 그래서 봄, 가을 합쳐 200가마니를 실을 짰어요. 그걸 올케 언니랑 나랑 다 짜서 먹고 살았어요. 일본의 탐욕, 빼앗긴 목숨과 대지, 갯벌 위로 끝없이 펼쳐진 황량한 땅. 누구도 농토가 될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던 그곳에 한 사내가 삽을 들고 섰다. 사람들은 미쳤다고 수군거렸다. 바다는 언제든 다시 밀려올 것이고 저 땅은 영영 갯벌로 남을 거라고 했다. 하지만 그는 믿었다. 땅을 개척하면 미래가 달라질 것이라고. 일본인들도 놀랐다. 조선인이 감히 바다를 막아 농토를 만든다고? 그들은 불안해했다. 그의 도전이 성공한다면 조선의 농민들도 힘을 가질 테니까. 그러나 힘없는 조선인이 일본의 감시를 피해 농토를 지킨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니었다. 땅은 점점 넓어졌지만 그림자는 짙어졌다. 그리고 결국 일본은 마지막 수단을 꺼내들었다. 한 사람의 선택이, 한 가족의 운명이, 그리고 한 시대의 슬픔이 그 순간 결정되었다. 그런데 그가 떠난 지 3일 만에 세상이 바뀌었다. 만약 그가 단 3일만 더 버틸 수 있었다면? 지금 만석군에 대해서 잠깐 얘기했지만 거기에 내 육촌 아니 아버지의 칠촌 당숙이었던 이강세라는 분이 계셨어요. 나에게는 할아버지 뻘 되는 분이죠. 그분이 바로 곡식 1만석을 지은 만석군이었어요. 현재 그 후손이 이정우 씨예요. 이강세 할아버지는 머리가 아주 비상한 분이었어요. 지금 아산만 방조제가 완공된 지 몇 년 되었는지 아세요? 1971년에 준공되었어요. 그때 박정희 대통령이 5.16 군사혁명을 일으킨 뒤 남양만 간척 사업을 추진했어요.
하지만 이강세 할아버지는 이미 일제강점기 때 간척 사업을 시작했던 분이에요. 그분은 일본인들도 생각조차 하지 못한 간척 사업을 했어요. 옥돌미의 갯벌을 막아서 농토를 자꾸 늘려나갔어요. 그러자 일본 놈들이 이 사람을 그냥 놔두면 안 되겠다 라고 생각했어요. 결국 그들이 그 땅을 빼앗으려고 했어요. 그 과정에서 일본 놈들은 이강세 할아버지의 아들인 이성재를 유치장에 가둬놓고 협박했어요. 재산을 내놔라. 그렇지 않으면 내 아들을 풀어주지 않겠다. 일본 놈들은 간척 사업으로 개척한 땅을 빼앗으려고 했어요. 그때 이강세 할아버지는 아들을 살리고 재산을 지키기 위해 결국 스스로 목숨을 끊었어요. 그런데 그분이 돌아가신 지 3일 만에 해방이 되었어요. 이강세 할아버지가 일군 땅은 단순한 논밭이 아니었어요. 그것은 고된 노동과 불굴의 의지로 바다를 이겨낸 결과물이었어요. 그러나 일본은 조선인의 손으로 일군 그 땅을 결코 인정하지 않았어요. 일본이 원한 것은 조선의 자원과 곡식 그리고 결국에는 조선인의 희망마저 짓밟는 것이었어요. 간척 사업이 성공할수록 그들의 경계는 더욱 심해졌고 결국 강제적인 방법으로 빼앗으려 들었어요. 그가 온 힘을 다해 지키려 했던 땅과 가족 그리고 조선의 미래는 너무 늦게 찾아온 해방 앞에서 씁쓸한 침묵을 맞이했어요. 쟁기로 외적을 무찌른 농부. 고요한 산길을 따라 한 농부가 소를 몰고 논을 갈던 어느 날 예상치 못한 손님들이 찾아온다. 낯선 군사들이 짐을 지고 길을 오르며 주위를 둘러보지만 이곳을 지키려는 이는 보이지 않는다. 그러나 이 작은 마을에도 조용한 저항이 숨어 있었다. 소박한 농기구 하나가 수십 명의 군사들을 막아낼 무기가 되리라는 것을 그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다. 임진왜란 당시 일본군이 부산포에서 상륙한 후 양산으로 진군하는 과정에서 사바제에서 중요한 사건이 발생했어요. 사바제는 현재 부산과 양산의 경계 지점인 팔송 삼거리 부근이에요. 일본군이 양산으로 진격하는 도중 한 농부가 밭을 갈고 있었어요. 그는 논을 갈기 위해 소를 몰고 쟁기를 사용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일본군 2명이 지나가는 것을 목격했어요. 이들은 짐을 한 보따리씩 짊어지고 방심한 상태로 행군하고 있었어요. 농부는 일본군의 접근을 예리하게 관찰한 후 기지를 발휘해 저항할 방법을 고안했어요. 그는 자신의 소를 소나무에 단단히 묶고 쟁기즉 훌지를 나뭇가지에 걸어두었어요. 그리고 일본군이 가까이 다가오자 쟁기를 힘껏 흔들어 무쇠 쟁기날이 일본군의 허리를 강타하도록 만들었어요. 갑작스러운 공격에 일본군은 그대로 바닥에 쓰러졌고 그 자리에서 즉사했어요. 이 전략은 예상보다 효과적이었어요. 같은 방식으로 수십 명의 일본군을 처치하는 데 성공했어요. 이 사건으로 인해 일본군은 갑자기 선두부대가 사라지는 상황을 목격하게 되었어요. 사바제를 넘어 진격해야 하는데 앞서 나가야 할 병사들이 보이지 않자 지휘관들은 당황했어요. 이들은 양산의 의병들이 잠복해 있다가 우리 군을 기습하는 모양이다 라고 판단하고 긴급하게 진군을 중지했어요. 일본군은 임진왜란 이전부터 조선의 지형을 사전 조사한 적이 있었는데 당시 가등청정의 부하들이 조선의 주요 거점을 파악하면서 송자가 들어간 지역에서는 강한 저항이 있을 것이라는 정보를 확보했어요. 특히 송자가 붙은 지역은 조선군이나 의병의 전략적 거점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경고받았으며 대표적인 지역으로 내송, 팔송, 반송, 청송 등이 포함되었어요. 사바제에서의 기습과 더불어 내송이라는 지명에 대한 경고를 떠올린 일본군 지휘관들은 즉시 진군을 멈추고 우회 경로를 선택했어요. 이 사건은 공식 역사 기록에는 남아있지 않지만 지역 주민들 사이에서 전설처럼 전해지고 있어요. 이를 통해 농민들도 나라를 지키기 위해 목숨을 걸고 싸웠으며 작은 저항이 일본군의 계획을 바꾸는 큰 영향을 미쳤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어요. 역사는 승자의 기록이라고 하지만 이와 같은 작은 저항들이 결국 조선의 전쟁을 이어가는 힘이 되었을 거예요. 사라진 쌀, 바다를 건너다. 길살리의 바닷길은 언제나 분주했었다. 하지만 그 배에 실리는 것은 어부들의 고기나 장사꾼들의 물건이 아니었다. 가득 실린 것은 조선의 쌀이었다. 벼가 익으면 곧바로 모였다. 부여에서, 임천에서, 김제와 만경까지 사방에서 온 벼가 길산으로 흘러들어왔다. 그리고 길산에서 도정을 거쳐 현미가 되었다. 하지만 조선 사람들은 그 쌀을 먹을 수 없었다. 배가 들어오고 다시 떠났다. 27척이 넘는 배가 군산으로 다시 일본으로 쉴 새 없이 쌀을 실어 날랐다. 조선 사람들의 땅에서 자란 쌀이었지만 그들의 밥상이 아닌 일본인의 식탁으로 올라갔다. 도정을 마친 후 남은 겨와 부스러기만이 조선 사람들에게 돌아왔다. 배고픔에 지친 사람들은 찌꺼기로 연명하며 일본으로 향하는 쌀을 바라볼 수밖에 없었다. 그런데 그 바닷길이 어느 순간 변하기 시작했다. 더 크고 새로운 항구가 열렸고
길산리의 운명도 서서히 바뀌어 갔다. 하지만 그 시절 바다를 가로질러 사라진 쌀의 행방을 기억하는 사람들은 여전히 남아 있었다. 그 많던 쌀은 어디로 갔을까? 그 배를 타고 떠난 것은 단순한 곡식이 아니라 조선 사람들의 삶이었다. 길산리는 한때 배가 끊임없이 드나드는 중요한 항구였어요. 지금은 조용한 마을이지만 그 시절 이곳은 쌀을 모으고 가공하는 중심지였어요. 외정 때 일본은 이곳에 동양 척식회사를 두고 주변의 벼를 모두 모았어요. 부여, 임천, 심지어 더 먼 곳에서 온 벼까지 길산에서 도정을 거쳤어요. 그런데 쌀을 그냥 백미로 만들지 않았어요. 일단 현미로 도정한 후 널쩍이 배에 실어 군산으로 보냈어요. 군산에서 다시 백미로 가공한 후 일본으로 보내는 방식이었어요. 배가 몇 척이나 오갔는지는 정확하지 않지만 사람들은 27척이 넘었다는 이야기를 하곤 했어요. 확실한 것은 길산과 군산 사이에 끊임없이 배가 오갔고 이곳의 쌀이 일본으로 흘러들어갔다는 사실이에요. 군산에서 김제와 만경 쪽 벼를 모두 처리하지 못할 때면 길산으로 가져와 도정한 후 다시 군산으로 보내곤 했어요. 그러나 이 모든 것이 장항의 제방공사를 하면서 장항이 개항되면서 서서히 쇠퇴하기 시작했어요. 장항이 새로운 무역항으로 자리 잡으면서 길산의 역할이 점점 줄어들었어요. 그 시절 길산에는 일본인들뿐만 아니라 중국인들도 많았어요. 군산에 거주하던 중국인들이 길산까지 와서 채소를 사가곤 했어요. 당시 군산은 국제적인 무역항이었고 다양한 사람들이 오가며 서로 다른 문화가 섞이던 곳이었어요. 지금은 잊힌 길산리의 바닷길. 그러나 한때 이곳은 조선의 쌀이 일본으로 향하던 중요한 거점이었어요. 임진왜란과 일본 간첩, 그리고 참외밭의 기적. 임진왜란과 같은 거대한 전란 속에서 백성들은 극심한 혼란과 공포를 겪었다. 전쟁이 남긴 상처와 충격은 단순한 역사적 사실을 넘어 신비로운 이야기와 설화로 남아 후대에 전해졌다. 백성들은 전쟁의 두려움을 극복하고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희망을 찾기 위해 영웅적인 인물과 기적적인 사건을 만들어냈다. 이들은 조선의 위대한 인물들이 신묘한 능력을 발휘하여 나라를 지키고 일본군을 물리쳤다는 이야기를 통해 현실의 무력감에서 벗어나고자 했다. 또한 외세의 침략 앞에서 조선이 결코 무너지지 않았다는 자부심과 긍지를 강조하고 싶었을 것이다. 축지법을 사용하여 간첩을 속이고 일본군을 혼란에 빠뜨렸다는 전설은 단순한 희망의 표현이 아니라 조선이 끝까지 싸웠고 살아남았다는 정신적인 승리를 나타낸다. 이러한 설화는 단순한 허구가 아니라 전쟁을 직접 경험한 사람들이 남긴 기억과 감정이 녹아든 산물이다. 혼란의 시대를 살아가던 백성들은 이야기를 통해 슬픔과 고통을 승화시키고 미래를 향한 희망을 이어나갔다. 임진왜란이 발발하던 시기 김포 감정리에 위치한 옹주물이라는 곳에서 조은 선생이 태어났어요. 그의 아버지는 학자로서 깊은 지식과 지혜를 갖춘 인물이었어요. 그는 전쟁이 일어날 것을 미리 예측하고 집 앞 텃밭에 참외를 가득 심어 두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일본에서 보낸 간첩이 탐방을 위해 조선 땅으로 숨어들었어요. 이 일본 간첩은 변장을 한 채 조선 곳곳을 돌아다니다가 배가 고팠는지 조은 선생 집 앞에 있는 참외밭에 들어가 참외를 따 먹었어요. 하지만 그 순간 조은 선생의 아버지는 그가 일본 간첩임을 간파했어요. 그는 축지법을 사용하여 간첩을 혼란에 빠뜨렸어요. 간첩은 자신이 들어온 길을 찾지 못하고 참외밭을 빙빙 돌며 헤매기 시작했어요. 탈출하려고 애썼지만 마치 보이지 않는 벽이 그를 가로막는 듯 했어요. 결국 간첩은 탈출을 포기하고 스스로 정체를 밝히며 간절히 용서를 빌었어요.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발 살려주십시오. 조은 선생의 아버지는 간첩이 들고 있던 망태의 끈을 풀어보았어요. 놀랍게도 그 안에는 일본이 탐지한 조선의 군사 정보가 빼곡히 기록되어 있었어요. 군대의 위치, 성의 구조 등 중요한 비밀들이 모두 간첩의 손에 쥐어져 있었던 거예요. 이처럼 참외밭에서 벌어진 기이한 사건 덕분에 조선군은 일본군의 전략을 미리 파악할 수 있었고 중요한 전술적 우위를 점할 수 있었어요. 이는 단순한 우연이었을까요? 아니면 지혜로운 학자가 미리 준비한 운명의 장난이었을까요? 왜를 혼낸 사명당. 불길이 치솟는 전쟁터, 무너지는 성벽, 그리고 위기에 빠진 조선. 누군가는 무력으로 맞섰고 누군가는 지혜로 길을 찾았다. 그중 한 사람, 이름만 들어도 일본군이 두려워했던 인물. 적들은 그를 없애려 했지만 오히려 그 앞에서 무릎을 꿇었다. 살아서는 조선을 지켰고 죽어서는 전설이 되었다. 그는 누구이며 어떻게 전쟁을 승리로 이끌었을까? 그가 일본에서 했던 마지막 선택은 무엇이었을까? 오성대감과 사명당의 이야기.
오성대감은 임진왜란 당시 여러 중요한 일을 맡아 수행한 인물로 알려져 있다. 당시 명나라의 이여송 장군이 조선을 돕기 위해 왔을 때도 많은 역할을 했다고 한다. 이여송 장군은 조선의 산세를 살펴보며 감탄했다. 나라의 규모는 작지만 뛰어난 인재가 많이 태어날 자리다. 조선의 크기는 명나라에 비하면 손바닥만 했지만 산세가 험하고 명산이 많아 뛰어난 인물이 나올 수밖에 없는 곳이라며 감탄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조선의 혀를 끄는 것은 이여송이 아니라 일본군이었다. 임진왜란 당시 조선을 침략한 일본군은 조선에서 뛰어난 인물이 계속 태어나는 것을 경계했다. 특히 서산대사와 사명당 같은 인물들에게 크게 당한 일본군은 조선의 혈맥을 끊기 위해 일부러 명산의 지맥을 파괴했다고 전해진다. 임진왜란이 끝난 후 일본군은 조선을 혼란에 빠뜨린 인물 중 한 명인 사명당을 잡아갔다. 일본군은 사명당을 무쇠로 만든 방에 가두고 바깥에서 불을 떼기 시작했다. 무쇠방이 새빨갛게 달아오를 정도로 불을 뗐지만 이틀 뒤 문을 열었을 때 방 안은 전혀 예상과 달랐다. 방 안에는 서리가 하얗게 가득했고 사명당은 추워서 옷을 가져오라고 했다. 이 모습을 본 일본인들은 경악했다. 불로 태워 죽이려 했는데 오히려 얼어 죽을 지경이라니. 이후 일본군은 사명당을 살려두기로 했다. 사명당은 일본군을 상대로 강하게 맞섰고 일본인들은 그의 요구를 들어줄 수밖에 없었다. 그가 일본군에게 요구한 것 중 하나가 인피 300장이었다. 즉, 사람의 가죽 300장을 가져오라는 것이었다. 남자 150장, 여자 150장. 그것도 처녀와 총각만. 일본군은 이를 듣고 경악했다. 이것은 씨를 말려버리겠다는 뜻이 아닌가? 일본군 내부에서도 논란이 많았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일본 황제의 딸이 충격적인 결정을 내렸다. 그 광경을 도저히 볼 수 없다. 그렇다면 나부터 가죽을 벗겨라. 그녀는 일본 국민을 생각하는 마음에 자신이 먼저 희생하겠다고 나섰던 것이다. 이 모습을 본 사명당도 마음이 움직였다. 그는 일본을 완전히 말려버릴 수 있었지만 인간 대 인간으로 봤을 때 이들을 전멸시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멈추기로 했다. 결국 사명당은 일본에서 풀려났고 일본군 역시 그를 존경하며 조선으로 돌려보냈다. 사명당이 일본에 갔던 이유는 단순히 협상을 하기 위해서가 아니었다. 일본군은 사명당을 잡아놓고 협박했다. 너는 모든 것을 안다고 하니 얼마나 잘 아는지 시험해보겠다. 만약 그들의 요구를 들어주지 못하면 사명당을 죽일 계획이었다. 그러나 사명당은 일본군이 자신을 잡아가기 전부터 이미 이 모든 일을 예견하고 있었다. 그는 하늘의 기운을 읽을 수 있는 능력이 있었다고 한다. 너희가 왜 나를 이렇게 부르느냐? 일본군이 자신을 잡아갈 것조차 이미 알고 있었던 것이다. 그는 단순한 승려가 아니었다. 그 시대의 기상학적 관측 기술이 부족했던 조선에서 사명당은 천기의 흐름을 읽어 날씨를 예측하는 능력까지 갖추고 있었다. 오늘날의 기상청이 존재하지 않던 시절 그는 수십일 후의 날씨까지도 예측할 수 있었던 인물이었다. 신라시대에 첨성대가 존재했던 것처럼 조선에도 천기를 읽을 줄 아는 뛰어난 인재들이 많았다. 그러나 시대가 변하고 과학이 발전하면서 이런 능력은 점점 사라졌다. 하지만 역사를 돌이켜보면 그 시대에는 단순한 힘이 아닌 지혜와 선견지명으로 나라를 지킨 인물들이 있었다. 사명당도 그중 한 사람이었다. 그리고 그는 끝내 일본과 조선을 전쟁이 아닌 외교로 마무리 지으며 오늘날까지 전해지는 전설이 되었다. 숨겨진 풍수의 비밀, 오수의 이야기. 역사는 흔히 눈에 보이는 유적과 기록 속에 존재한다고 생각하지만 때때로 그 흐름은 눈에 보이지 않는 힘에 의해 결정된다. 수백 년을 이어온 땅의 기운, 그리고 이를 읽어내려 했던 사람들. 그들은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 철저한 계산과 원칙을 바탕으로 터를 잡았고 이는 도시의 운명을 바꿔놓았다. 일제강점기 일본인들은 단순히 지배를 위한 계획만 세운 것이 아니었다. 그들은 보이지 않는 흐름을 읽고 지형을 분석하며 돈이 되는 땅을 찾아 나섰다. 그리고 그들이 선택한 곳, 바로 오수. 이 작은 지역은 단순한 마을이 아니었다. 떠나야 할 곳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으면서도 동시에 사람들을 불러 모으는 힘을 가진 곳이었다. 지형은 마치 한 척의 거대한 배처럼 생겼고 물길이 감싸 안으며 흐르고 있었다. 일본인들은 이를 돈을 벌 수 있는 땅으로 판단했다. 그리고 그곳에 거대한 공장을 세우고 한 시대를 주름잡는 산업의 중심지로 만들었다. 하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역사는 단편적인 진실일 뿐이다. 왜 하필 오수였을까? 그곳에서 일하던 수백 명의 젊은 여성들은 어디로 향했을까? 그리고 지금도 그곳에 남아있는 흔적들은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을까? 과거를 되돌아보면 보이지 않던 이야기들이
하나둘 수면 위로 떠오르기 시작한다. 백고동 소리가 울려 퍼지던 오수의 밤, 공장의 굴뚝에서 피어오르던 연기. 일제강점기 때 일본인들은 오히려 풍수를 더 신경 썼어요. 한국에서는 묘, 음택을 중요하게 여겼지만 일본인들은 집, 양택을 더욱 중요하게 생각했어요. 양택과 음택은 음양사상의 개념으로 사람이 살아있을 때 거주하는 곳을 양택이라고 하고 죽은 후 묻히는 곳을 음택이라고 해요. 특히 오수라는 지역은 일본인들이 터를 잘 잡은 곳이에요. 오수는 떠나야 할 곳이라는 말이 있어요. 이는 단순한 이주가 아니라 한국인이 세계 각국으로 나가 코리아라는 이름을 알리고 외부와 교류해야 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어요. 만약 한국이 쇄국 정책을 유지해서 민족 간 교류 없이 폐쇄적으로만 살았다면 결국 근친혼이 많아져 유전적 다양성이 줄어들었을 거예요. 일본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특정한 방식으로 유전자 개량을 시도했어요. 일본은 국토가 남북으로 길게 뻗어 있는 지형을 이용해 탄광촌을 중심으로 노동력을 이동시켰어요. 남쪽 사람을 북쪽으로, 북쪽 사람을 남쪽으로 이동시켜 결혼과 출산을 유도함으로써 유전자 개량을 한 거예요. 이와 비교했을 때 현재 한국의 운동선수들은 외국 선수들에게 신체 조건에서 밀리지 않아요. 하지만 더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국제적으로 나아가야 해요. 예를 들어 스키 선수의 경우 평균 신장이 1m 95cm 정도 되어야 하지만 한국 여자 선수들은 평균 1m 87cm 정도로 상대적으로 작은 편이에요. 보폭이 짧아 경기에서 불리한 점이 있는 거예요. 오수가 주목받은 이유는 제사 공장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당시 제사 공장은 실크를 생산하는 공장이었어요. 누에고치를 기르고 뽕나무 상자를 이용해 생사를 뽑아냈으며 오수에서는 누에고치의 씨도 만들어 유통했어요. 오수 지역의 지형은 배혈이라 불러요. 이는 배 모양의 지형을 뜻하는데 오수의 위치를 살펴보면 마치 배처럼 형성되어 있어요. 임실성수로 가면 상신축이라는 곳이 있는데 이곳을 따라 철도가 지나가며 성수천 냇가를 거쳐 오수로 이어져요. 지형적으로 보면 아래쪽이 평평하고 뒤쪽이 둥그렇게 잘려있는 배의 형태를 하고 있어요. 산소천에서 흘러내려오는 물이 자연적으로 그 지형을 다듬어 마치 배를 조각해 놓은 듯한 모습이에요. 일본인들은 이러한 오수의 지형을 보고 돈을 벌 수 있는 곳이라고 판단했어요. 그래서 이곳에 제사공장을 세우고 다양한 상업시설을 구축했어요. 이 공장은 한동안 오수의 중심이었으며 외정 시절 수십 년간 오수를 대표하는 산업이었어요. 당시 제사공장에서 일하던 여성 노동자, 즉 공녀는 300에서 400명에 달했어요. 공장에서 일하던 노동자들이 떠날 때마다 백고동 소리가 울렸고 이는 마치 배가 출항하는 것처럼 들렸어요. 현재도 그곳에 가면 당시 공장에 굴뚝이 남아있으며 그곳에서 연기가 피어오를 때면 마치 과거의 백고동 소리를 떠올리게 해요. 오수는 풍수적으로 배혈 지형을 가지고 있으며 성수천과 산서천이 이 지역을 감싸고 있어요. 이를 좌수우수라고 해요. 이처럼 일본인들은 오수의 자연환경과 풍수를 활용해 산업을 발전시켰고 이를 통해 경제적 이익을 창출하려 했어요. 오수는 단순한 지역이 아니라 일제강점기 당시 경제적, 풍수적 요소가 맞물린 중요한 장소였어요.